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처음 특검에 소환돼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에게는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며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안과 진료를 받으러 나온 모습을 MBN이 단독 포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이틀째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와 집안 침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수갑을 차고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본인의 소외만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변호인에게는 내 남편 윤석열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다시 나타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5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수용복 대신 평상복 차림의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 사무실 도착 직후 시작된 조사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 32분 재개돼 40분 만인 2시 10분쯤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서도 여론조사를 제공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관해 지시 내린 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 중간 휴식 시간에 변호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 등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화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이어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을 이용해 거액의 특혜성 투자를 받고 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씨를 입국과 동시에 체포했고 체포 시한 만료 전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고 회사 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IMS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불법으로 빠져나가거나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일가의 친분에 따른 청탁성 투자였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씨가 구속될 경우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사업과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는 시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고가의 넥타이를 여러 벌 선물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과 대선 TV 토론 때 자신이 건넨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온 국민이 화면으로 본 이 넥타이 4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브리오니 제품인데 MBN 취재 결과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전달한 명품 넥타이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착용한 붉은색 넥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만 원 상당의 키톤 제품인데 역시 서 씨의 선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취임식과 토론회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한 넥타이가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당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넥타이를 선물하게 됐다고 서 씨는 주장했습니다. 넥타이는 그 김 여사가 직접 받은 건가요? 예, 나 김 여사밖에 몰라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요. 대선 후보 시기에는 넥타이, 당선 이후에는 시세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 전달됐고 특검팀은 모두 경호처 로봇계 사업 청탁 목적이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넥타이를 받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착용한 윤 전 대통령까지 알선수재와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재판과 조사에 모두 불응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MBN 취재진이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대형 병원 안과 안으로 휠체어를 탄 남성이 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들어갑니다. 이 남성,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고 다리에는 담요를 덮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 수용복으로 추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재구속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어제도 비슷한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진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으로 법무부 측은 다른 환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구속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특검 소환 조사는 물론 조은석 특검팀의 3차례 강제 구인, 민중기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조은석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이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는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독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명품 선물들, 그 실체가 계속해서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현 기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목걸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 목걸이뿐 아니라 다른 명품 장신구도 건넸다는 사실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 여사에게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3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2천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도 건넸다는 겁니다. 이때 이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도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3가지 장신구를 그해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것으로 일단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건 목걸이밖에 없어요. 다른 장신구 실물들 찾았습니까? 브로치는 확보를 했고 네. 귀걸이는 실물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2023년 11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이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맘때 김 여사가 목걸이와 브로치를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희건설 측은 자수서와 함께 특검팀에 목걸이와 브로치 2개 실물을 넘겼지만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해서 제출을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팀은 우선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장신구가 서희건설 측이 줬다는 것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걸이 말고 좀 시계, 명품 시계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단독 보도도 해드렸지만 서 씨가 김 여사 대신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 못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계 구매자 서성빈 씨는 네.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건넨 상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여사로부터 명품 시계가 필요하니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을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라도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을 못 쓴다. 나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못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에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돈을 달라고 못했다는 게 서 씨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5천만 원이었고 영부인 할인해서 3,500만 원인데 서 씨가 그렇게 대신 구매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500만 원만 갚았다. 그럼 이 3천만 원은 뇌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특검팀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단순하게 보면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은 상황이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주겠다, 사업을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시계를 받았다면 청탁용 선물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네. 한 법조인은 서 씨가 사업 이권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접근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서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대통령 경호처와 맺었다는 로봇개 이 수의 계약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 씨가 앞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틀어져서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어졌다는 얘기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로봇개 수의 계약,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서 씨의 설명입니다. 김 여사가 그런 계약을 한 줄을 몰랐고 알게 되니까 나중에 화를 냈다는 거죠.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특검팀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주호 기자와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전한길 씨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씨는 당대표를 뽑는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제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윤리위는 전 씨가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방해 논란을 빚은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4단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징계 착수 닷새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윤리위는 전 씨가 배신자 구호를 먼저 주도하지 않았고 전 씨가 나서기 전 이미 당원들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견 발표할 때 또 전한기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마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당원석으로 가가지고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 씨가 20분 가까이 소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에 직접 참석한 전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출당당하거나 징계당한다면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하고 그럴 생각 저도 없습니다.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 씨의 선동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당 윤리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겐 치욕의 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탄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줌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겠다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부활시키려는 자들, 극단 세력이야말로 당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의 끈앞풀이입니다. 반면 반탄파에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며 찬탄파를 비판했습니다. 계몽령을 이야기하고 윤호개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펼쳐놓은 전장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찬탄과 반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선뜻 칼을 빼들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탄 후보들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에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 윤리위가 전시 행위의 절차적 문제만 따지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당시 당 지도부의 징계 결정도 미뤘습니다.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 9월 초에 요 주제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고란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정청래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정당이란 글을 남기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통일교의 조직적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1층 로비에 아예 돗자리를 깔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당원 정보 탈취 시도 정치 특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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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특검 규탄.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모였습니다. 중앙 당사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특검이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까지 요구했다며 전 국민 검열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500만 당원 동지들의 개인 정보입니다.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야당 말살하기 위한 당원 명부 탈취.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당사 1층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오늘 새벽 1시쯤 빈손으로 철수한 특검 측은 오는 18일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영장을 재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를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 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 행사인 국민임명식이 내일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임명식엔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광복둥이부터 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부부까지 국민 80명이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은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만 가졌던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 성격의 행사입니다.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임명식은 국민 80명이 대표단으로 무대에 올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대표들은 광복 이후 80년간 민주주의, 경제 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분들과 우리의 일상을 담담히 챙겨온 평범한 시민들. 이세돌 바둑기사와 여홍철 올림픽 체조 은메달리스트, 한국 최초 라면 생산자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부터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은 부부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5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임명식은 국민 대표단이 직접 쓴 임명장을 원형 무대 위 대형 큐브에 순서대로 두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 대통령 내외와 국민대표 4인이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으면 전등되며 빛의 임명장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임명식에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인사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도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은 임명식을 셀프 대관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키워드로 오늘 정치권 소식 정리해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김문수 면전에서 장동혁 지지. 좀 둘 사이 어떤 사이길래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오늘 전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 시청자의 90%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고 그 뜻을 대신 표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요, 어제 장 후보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전한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서 되는가? 울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기 있는 연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장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앞에 김문수 후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밝혔던 건데요. 네. 그 바로 앞에선 김문수 후보가 특검 압수수색에 반대하면서 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지지자들에 가려서 전 씨가 김 후보를 못 보고 발언을 했고 김 후보는 전 씨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아하. 전 씨가 입장 발표를 마치고 앞으로 갈 때가 돼서야 김 후보를 발견했는데 머쓱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누구 지지 이름표 썼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전 씨는 김 후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응원한다며 악수를 청했고요. 김 후보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가 말을 더듬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머쓱해지는 영상이었는데 다음 키워드도 한번 좀 볼까요? 대통령과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웃고 있어요. 누굽니까? 네, 오늘 대통령 참모들의 일하는 모습이 오늘 유튜브로 공개됐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예, 우수석이요. 오늘 대통령 참모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우수석이 그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네. 용서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회의 장면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메라가 이거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네. 영상 속에서 우수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하루 100통 넘게 통화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하고 저하고요? 잘 안 맞아요. 스트레스는? 머리가 빠져. 텅텅 비었어. 이 우수석은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경험을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며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하니라도 전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볼까요? 노개런티인데 오늘 저녁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수 싸이 씨가요, 이 전화 한 통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전화를 건 주인공은 잠시 후 8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이 광복절 80주년 전야제를 기획한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입니다. 이 탁 자문관이 3년 만에 싸이에게 전화를 했다며 섭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자를 또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네, 잠시 뒤 행사에는 싸이 외에도 강산의 다이나믹 듀오 10cm, 크라잉넛 등이 출연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을 덮친 폭우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 폭우 그야말로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도로와 하천이 단 몇 분 만에 물바다가 됐고 3명이 숨졌습니다. 재난 경고 문자도 소용이 없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빗물이 강물처럼 들이닥칩니다. 상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합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네. 막 이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 네. 그래도 이 집이 낮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좌판 겸 내놓은 여러 냉장고는 줄줄이 망가졌고 밤새 물을 퍼냈지만 다 빼내려면 아직도 한참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니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는 시장이 다 잠기고서야 날아왔습니다. 다 찬 다음에 12시에 왔어요. 이미 다 차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죠. 제 가슴 높이까지 들이닥친 빗물로 골목에 있던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침수됐고 온갖 쓰레기와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선 고령의 작업자 6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대원들에게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못 나가서 물이 차가지고 그 119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 하나씩 얻고 끌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아파트 담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철봉으로 받쳐놨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같은 고양시의 한 빌라 옆 공터에선 가로 1.5m, 세로 3m의 싱크홀이 생겨 경찰이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곳곳이 침수됐던 어제 상황들은 SNS에도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한강보다 높은 다리가 물에 잠긴 이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범퍼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힘겹게 이동하는 차량들. 극한의 수상 경기를 방불케 하는데 어제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SNS에서 당시 상황과 맞닥뜨린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AI 영상이 아니냐며 의심도 하고 내가 아는 서울이 맞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뚝 버티고 섰던 구조물도 물살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에 빨간 하트 모양 조형물이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김포공항은 온통 물바다가 됐고 도로 한복판에선 하수구 물이 역류해 난데없는 물 폭포가 치솟습니다. 도심 하천을 누비던 오리가 필사의 헤엄을 치는 안쓰러운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거기가 원래 그렇게 물이 세게 안 흐르거든요. 거기 빠지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습폭우의 상처는 시민들의 열띤 기록으로도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젯밤 비 피해는 중부지방, 그중에서도 수도권 북부에 몰렸습니다. 좁고 짧은 형태의 비구름대가 수도권 북쪽을 집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한강 북쪽엔 비가 많이 왔고 남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차가 종일 멈춰섰습니다. 침수 위험 때문에 다리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모두 경기도 북쪽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했죠. 날씨가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이번 호우는 같은 수도권임에도 남북 간 격차가 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에 강우량 편차가 있었습니다. 도봉구에 200mm 비가 내릴 때 저 건너편 동작구는 50mm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강우량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혀 생긴 정체 전선이 주로 한강 이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정체 전선이 좁고 짧은 띠 모양으로 형성된 점 역시 수도권 북부에 이른바 송곳폭우를 쏟아낸 배경이 됐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도권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에 상승 기류로 인한 중규모 저기압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불이 났을 때 폭발이 잇따르듯 정체 전선에 저기압이 합쳐져 폭우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야를 남한 전체로 넓혀보면
중부와 남부의 날씨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중부엔 물난리가 났지만 남부에선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만 영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양극단의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지만 중부엔 4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수도권 폭우를 부추겼던 11호 태풍 버들은 대만을 가로질러 오늘 새벽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풍과 폭우의 아수라장이 됐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철제 구조물과 입간판들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힘없이 날아갑니다. 초속 30m로 몰아친 강풍에 푸드트럭도 넘어지고 가로수들 역시 뿌리째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11호 태풍 버들이 중국 푸젠성을 강타한 모습입니다. 현장에 파견된 취재진은 강풍 때문에 태풍의 눈에 들어오고 나서야 중계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而就在刚刚这1个小时之前的时候呢，此刻我们所处在这个位置是大风大雨中。那此刻呢，我们应该在台风眼的附近，所以呢不太能够感觉到。 해안가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며 철저한 태풍 대비를 했지만 곳곳에서 전력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대만 남부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닫혀진 창문이 강한 비바람에 그대로 열려버리며 실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한 명 실종, 112명 부상에 74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상륙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남부에 잇따라 폭우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여 각종 불법을 일삼던 조직폭력배 신남 부동파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예절교육 합숙을 시키는 등 조직원들을 강하게 통제했고 이탈자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 무리가 조직폭력배 이름을 외치며 주먹을 치켜듭니다. 도열에 있던 남성 4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또 다른 남성이 잇따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폭력단체 신남부동파 조직원 등 3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에서 150만 원을 뜯어냈고 지역 유흥업소 업주를 폭행해 상납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남부동파의 전신인 남부동파는 1980년대 영등포구청에서 활동했는데 2003년 두목 전모 씨가 검거되면서 와해됐습니다. 이후 조직 막내로 가입한 A씨가 재건을 주도하며 지역 선후배를 끌어모았는데 20에서 30대는 물론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이며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조직원들은 오피스텔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처세라는 이름의 예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인사처세부터 수감된 조직원들 간의 옥중처세 등 말과 행동을 통제해 조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야유회와 운동회를 열어 결속을 다졌는데 선배 조직원의 착취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집단 폭행으로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도주한 조직원 5명을 지명수배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 없이 깜빡이는 상향등을 의심한 택시기사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택시가 검은색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을 해 6차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주행 도중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검은색 승용차를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고개도 이렇게 살짝 풀리고 눈도 살짝 풀려가지고. 승용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 위반까지 합니다. 택시기사는 추격하면서 경찰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합니다. 오시면 돼요. 제가 이거 최대한 잡아볼게요. 도주 승용차는 대전 도심에서 1.5km 가까이 택시와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택시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뒤를 막으면서 도주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 이력이 있어서 저희를 보고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택시 기사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시행 한 달 차에 접어든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본래 취지대로 잘 쓰이고 있을까요? 현장에선 쿠폰 사용이 제한된 업종인데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위장해 쿠폰을 받고 있었는데요.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현장들을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성인용품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성인용품점은 소비 쿠폰 제한 업종인데 매장 직원은 의류 판매업으로 등록이 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매장 안에 의류 매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 마포구의 한 성인용품점에서도 기존에 속옷 판매를 하던 가게라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귀뜸합니다. 여기만 돼요. 다른 지역 안 돼요. 직영점인데 다른 매장은 여기만. 사용처 등록이 되는 위장 업종을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인용품점에서 제품을 구매해보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금액이 자동 차감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황금성이 강한 귀금속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의 한 금은방은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카드로 받던데 동사무소에서 그거는 되는데 아니면 페이로 받으시던데 있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 광주에서는 연매출 30억 원이 넘어 소비 쿠폰 제외업소지만 지인 사업자의 카드 단말기로 대리 결제를 했다가 구청에 적발된 정육점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결제를 하니까 다른 단말기를 꺼내셨고 주소도 달랐고요. 상호명도 달라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꼼수 영업이 판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한 적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300만 개 사용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저희는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건바이 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제 영업 형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발로 차고 달아나거나 폐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상식 밖의 행동들이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챌린지라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걸 놀이로 여기는 건데 일부 국가에선 아예 미성년자의 SNS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달아납니다. 심지어 복면을 쓰고 나타나 문을 찬 뒤 장난감 총을 쏘기도 합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상에 퍼지고 있는 남의 집 문 차고 도망가기 챌린지입니다. 지나친 장난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you feel very threatened when it happens. Like someone's coming to get us. 현지 경찰은 이런 행동이 재물 손괴나 무단 침입 등의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총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한 챌린지는 또 다른 형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이나 집, 가게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며 18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호주와 스페인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고 프랑스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n a une épidémie de troubles du comportement, on a des épidémies de violence, de troubles du caractère, et donc c'est ça qu'on doit absolument réguler. 하지만 연령 제한 위주의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죠. 당사국 없이 영토 분할을 논의하는 제국주의식 회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역사적 담판을 앞두고 전쟁 종식을 압박했습니다. If Vladimir Putin does not agree to stop the war after your meeting on Friday, there will be very severe consequences. Yes. 동시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일부 제재를 일시 중단하며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 논의 없이는 종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주고받으며 휴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뺀 양자회담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100년 전 제국주의 시절처럼 당사국을 배제한 영토 분할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Щодо наших принципів, щодо нашої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в кінці кінців все одно вирішується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без України це вирішити неможливо. 비판 여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합의 없이 탐색전에 그치는 빈손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전쟁의 종지부가 될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서막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던 우리 군 발표에 북한은 그런 적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은 철거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허망한 개꿈이라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우리 군 당국에 의해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던 북한이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이라며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노력에 대해선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앞서 철거 사실을 관측했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드렸고 상대가 발표하는 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북측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낮추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큰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간의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핵군 추격상에 나서려는 의도로 이번 담화를 발표했다는 분석입니다. 잡아떼는 부분이 한국을 지금 상황에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미국과 함께 이런 군축 비확산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능력을 확보했고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북미 간 대화에 돌파구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공통된 입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부가 지방 중에도 인구가 확연히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강릉과 속초 등으로 더 넓히고 대상 주택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돈이 몰리는 광역시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홍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 2017년 말부터 KTX가 달리기 시작한 강릉역입니다. 고속열차가 투입되면서 서울에서 갈 때 2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반짝 세컨드홈 수요가 늘었지만
엔데믹 이후 상승세가 꺾여 최근엔 19개월 연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확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엎어졌던 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의미도 없어요. 연이은 대책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을 샀을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지역을 현재의 84개 지자체에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강릉을 포함한 인구 감소 관심 지역 9곳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속초와 동해, 경주, 통영뿐 아니라 사천, 익산, 김천 등 지역 중심 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지역에서도 80곳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에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 부동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가 지난 2020년부터 지정해 추진하고 있는 택배가 쉬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계속 배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 5일제가 자리 잡아 따로 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택배 없는 날을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배송기사 오현식 씨는 오늘 가족 일정차 휴가를 냈습니다. 물량이 많은 연휴 전날이지만 주 5일제와 백업 시스템 덕에 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요일 다 적어가지고 그걸 조율해가지고 이제 딱 짜져요. 제가 쉬면은 다른 백업 기사분이 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기사들과 대리점도 일괄적인 휴무보다 오히려 낫다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 같이 일괄적으로 쉬게 되면 쉬는 날 물량이 이제 그 다음 날로 좀 몰리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야간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좀 근무 환경이 좀 가중됐죠. 업무가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게. 쿠팡에 따르면 실제로 매일 배송기사 6,000명이 휴무하며 그 비율은 30%를 넘습니다. 쿠팡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배송을 멈추고 있습니다. 택배업계는 택배 없는 날이 가족과의 시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쿠팡 견제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와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일 파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강제 휴무가 업무 과중과 생계 위협을 유발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일회성 휴무보다 주 5일 근무 정착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5대 피싱 범죄 유형을 선정해 대처 방법을 전하는 MBN 연속 보도. 오늘은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사칭해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범죄자 목소리도 모두 잡아냅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했다면 은행 심사관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성민 수사관입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 보증 섰는데 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왔어.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부분이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탓에 이동통신사들은 AI와 실제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활용해 범죄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원이 확보한 2만 5천여 건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와 억양 등 목소리 고유 특성을 AI가 분석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기자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로 학습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중에 저와 똑같은 음성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MBN 산업부 민지숙 기자라고 합니다. 제보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위험 알림이 뜨게 됩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를 바꿔가며 한 사람이 무려 35건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는 이제 기관 사칭을 통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아니면 지인 사칭하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니까 LG U+는 AI로 변조된 목소리를 판별하는 이른바 안티 딥보이스 기술로 한 달 만에 무려 5,500여 건의 범죄 시도를 막아냈고 SK텔레콤은 경찰청 등에서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번호와 AI가 분석한 범죄 통화 패턴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가려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8,545억 원.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 통사들은 첨단 기술을 방패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내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식품과 주류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역사와 의미를 담은 기념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광복 마케팅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99년 고종과 상인들이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 세운 대한천일은행의 건물입니다. 한때 일제의 지배를 받았지만 해방 이후 창립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은행으로 남아 지금은 금융 주권 회복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제 은행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기려 금융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최대 8.15%의 금리를 적용한 광복절 적금을 내놓으며 광복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족금융과 정체성을 계속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대니 태극기가 그려진 대전 성심당의 광복절빵 상자입니다. 지난해 출시 2주 만에 1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올해는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구성품으로 출시돼 초반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좀 눈길도 더 가고 뭔가 의미 있게 구매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독도가 선명하게 새겨진 독도 소주는 광복절에 맞춰 21도의 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확산된 희석식 소주에 밀려난 전통 증류식 소주를 다시 대중화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울릉도 해저 1500m에서 추출한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술 맛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역사를 기리고 소비자의 마음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는 광복 마케팅이 올해 80주년을 맞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80년 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날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 있었죠. 김구 선생도 있었던 이 청사가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가의 딸이 나서 지켜냈는데요. 이들이 대한민국을 찾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검은 옷의 80대 할머니가 세찬 빛 속에서도 꼿꼿한 자세로 현충탑에 분향합니다.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딸 이소심 여사입니다. 이달 선생은 1920년대 김좌진 장군과 활동했고 김원봉 선생의 비서로 일하다 1942년 중국 충칭에서 순국한 뒤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到了这儿就想着了我的父亲，我的父亲就是为了祖国的光复，从韩国到了中国，很年轻的时候因为就去世了。 이 여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중국 충칭 건물이 1991년 재개발로 헐릴 뻔한 걸 막아냈습니다. 한중 수교 전이라는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이 여사는 편지와 팩스로 양국 정부에 호소해 김구 선생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지켜냈습니다. 大韩民国临时政府是我们韩国的宪法规定法统政府，是我们国家的根，我们的圣地所在地。 서울시 초청으로 방한한 독립운동가 후손 19명 중에는 김구 선생 주치의로도 알려진 유진동 선생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当然，我最好的心愿就是自己的父亲的骨灰能回到自己显宗院，这是我最大的愿望。 독립운동가 후손 가족들은 광복절 타종식과 같은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는 17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 6년 전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다 아는 노래일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요 상어 가족으로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곡을 향해 미국 작곡가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국내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주제곡 상어 가족은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9년 초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하며 인기를 끌자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올리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2011년 발표한 곡을 표절했다는 건데 한국 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는 서구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만든 리듬이기에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6년 5개월간의 소송 끝에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니 올리의 곡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본 1,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제작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칠 듯 말 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도 오후 한때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